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미영이가 더 많이 가져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거예요. 7대 3이라니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과하다고? 이 모든 증거가 법정에 나가면 넌 감옥에 가고도 남아. 감옥이라고요? 그래, 넌 회사에서 해고당할 거고 형사처벌도 받을 거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위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한다면요. 무척 설레일 것 같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신나고 설레이고 가서 어떤 추억을 쌓을까 수십 수백 번 행복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을 다닐 여유도 없었지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될 그 시간들이 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였거든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송현정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죠. 앞서 말씀드린 여행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뭘 그런 말을 하니? 딸이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휴식이야.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우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어머니, 미영아, 지우야, 다들 앉아봐. 사위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서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우수 직원 포상으로 해외여행권을 받았어. 그런데 혼자 가기엔 아깝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말인데. 여행권이요? 어디로요? 하와이야, 4박 6일 일정으로. 하와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69년을 살면서 해외여행이라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년간 가게 운영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기회가 오다니. 와, 할머니, 하와이예요. 진짜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장모님, 걱정 마세요. 항공료와 호텔비는 포상으로 나오고 현지에서 쓸 돈만 준비하면 돼요. 그동안 장모님께서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사위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위였어요. 미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준아, 정말 고맙다. 난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볼 줄 알았는데. 엄마, 진짜 좋겠어요. 저도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이 결정됐습니다. 사위가 모든 걸 알아서 준비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짐만 싸면 됐어요.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항의 웅장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정말 크네. 이런 곳에서 비행기를 타는구나. 할머니, 처음이세요? 응, 할머니는 평생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 그때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미안, 잠깐 일 때문에. 어머니, 미영아, 먼저 체크인 줄 서 있어. 사위가 전화를 받으러 멀리 가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곧 여행의 설렘에 그런 생각도 잊어버렸죠.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구름 위의 세상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20년간 감자탕 냄새만 맡고 살다가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우야, 저 구름들 좀 봐. 정말 신기하지?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래, 기념으로 한 장 찍자.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좋은 가족과 함께 이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다니. 사위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하와이에 도착한 순간 따뜻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바다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거였죠. 어머니, 어때요? 처음 해외 나와보신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정말 고마워, 태준아. 공항에서 나와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도 창밖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런 게 진짜 꿈 같은 일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 또다시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이상했어요. 분명 추석 연휴인데 계속 전화가 오다니.
하지만 워낙 여행의 설렘이 커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맛있는 조식을 먹고 본격적인 하와이 관광이 시작됐어요. 사위가 렌터카를 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운전해 보실래요? 응? 내가? 네, 어머니께서 운전 잘하시잖아요. 20년간 배달 운전도 하셨고. 사실 가게 운영하면서 시간 여유가 될 땐 배달도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미국이잖아요. 교통법규도 다를 텐데 괜찮을까 싶었죠. 여기는 교통법규가 다르지 않을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우측 통행만 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여보, 그냥 당신이 하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지도 봐야 하고 길 안내해야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위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도로도 넓고 차량들도 질서정연하게 달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죠? 어머니 운전 실력이 좋으셔서.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내비게이션 말도 영어로 나오고 도로 표지판도 영어라서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태준아, 이 길 맞니? 어머니,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까 저기서 우회전하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표지판을 못 봤네. 사위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에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죠. 하지만 계속 길을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속도 좀 내세요. 뒷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해서 가는 거야. 사고 나면 어쩌려고. 아, 답답해. 이래서 나이 들면. 그 순간 사위가 중얼거린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이래서 나이 들면이라는 말 뒤에 뭐가 더 있었겠지만 미영이와 지우가 있어서 참았나 봐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상했어요. 여보, 어머니 처음 해외 운전하시는 거잖아. 알아. 그냥.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위가 추천한 맛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 길을 잘못 들어갔거든요. 이번엔 사위가 아예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세요? 미안해. 표지판이 헷갈려서. 아빠,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잖아. 지우는 조용히 해. 그때 뒤에서 지우가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백미러로 봤어요. 착한 우리 손녀가 할머니 편을 들어주니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안했어요. 태준아, 내가 운전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 길 모르거든요. 그냥 좀 더 신중하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사위의 표정과 말투에서 짜증이 역력했어요. 20년간 장사하면서 사람 얼굴 보는 눈은 늘었거든요. 사위가 정말 속으로는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점심 식당에 겨우 도착했을 때였어요. 주차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와이의 주차 방식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한 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뒤로 더 빼세요. 아니, 너무 뺐어요. 아휴, 어려워. 이렇게 되면 우리 점심시간 다 지나가겠어요. 결국 사위가 직접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는 식당 안에서도 계속 불편한 티를 냈죠. 다음부터는 제가 운전할게요. 어머니께서는 구경만 하세요. 그래, 그게 낫겠다. 하지만 사위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좀 걱정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반응 속도가 떨어지시니까. 여보,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안전을 위해서.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니 제가 69살이긴 하지만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말이에요. 20년간 배달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 안 낸 운전자인데.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반응이 느리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 말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해 있었어요. 고마워서 온 여행인데 짐만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유명한 해변에 갔어요. 사위가 운전하니까 길도 헷갈리지 않고 순조롭게 도착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바다 예쁘죠? 응, 정말 예쁘네. 손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멀리서 또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남편이 말을 좀 함부로 해서.
괜찮다. 미영아, 사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은 걸 아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말해볼게요. 착한 우리 딸이 제 편을 들어주니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과 사위 사이가 나 때문에 나빠질까봐 걱정됐어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사위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일은 어머니께서 쉬시고 저희만 나가볼까요? 왜?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일은 좀 멀리 갈 예정이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호텔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여행을 왔는데 저만 떼고 나간다니. 하지만 오늘 운전 때문에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들렸고 잠깐 보인 화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미선이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사위의 변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미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고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발코니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하는데 잠시 목소리가 커졌을 때 들린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선아, 조금만 참아. 이 여행 끝나면 정리할게. 미선? 어제 메시지 보낸 그 미선 말인가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나이도 많으시고 고집도 세시고 미영이도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제가 사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달쯤에는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다음 달에 뭔가를 정리한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위가 어디에 빚을 진 게 있나, 회사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죠. 그리고 혹시 우리 미영이와 이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라서 스스로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어제 말했던 대로 미영이와 지우만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트레킹을 할 예정이라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괜찮다.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아라. 나는 호텔에서 푹 쉴게.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같이 가시죠. 아니다. 미영아, 나는 여기서 쉬는 게 좋겠어. 너희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마음껏 즐겨라. 사실은 같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사위와 함께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있는데 사위의 휴대폰 충전기가 소파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휴대폰도 그대로 꽂혀 있어서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멀리 갔을 터였죠. 그래서 방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언제 끝나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요.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위한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보라고 부를 사람은 우리 딸밖에 없는데 이건 누가 보낸 건지 싶었어요. 설마 정말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미영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점심시간쯤 그들이 돌아왔어요. 사위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잘 쉬셨어요? 응, 덕분에 푹 쉬었어. 어머니, 오늘 저희가 간 곳이 정말 예뻤어요. 내일은 꼭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사위를 볼 때마다 아까 봤던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여보, 언제 끝나요? 뭐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사위가 또다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휴가 와서도 계속 전화 오네. 아빠 요즘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그러게 휴가인데 일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사위가 레스토랑 밖 정원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에 이끌려서 가까이 가봤더니 미선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조금만 더 참자. 이혼 절차 밟으려면 핑계가 필요하거든. 이혼, 핑계.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사위가 정말 미영이와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를 핑계로 하면 미영이도 이해할 거야. 장모님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핑계로 이혼하려고 우리 딸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 동시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이 여행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함께 지내기 힘든 분인지 보여주고 있잖아. 운전도 못하시고 길도 못 찾으시고.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사위가 일부러 저한테 운전을 시킨 것도, 어려운 길로 가게 한 것도, 짜증을 낸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 말이에요. 내일 쇼핑몰 가서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럼 미영이도 어머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간 감자탕 가게 하면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식탁으로 돌아갔을 때 사위가 먼저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 좀. 내일은 쇼핑몰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 좀 사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절한 사위 같지만 이제 그 속셈을 알겠어요. 내일도 또 저를 이용해서 무슨 나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고맙다, 태준아. 하지만 이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미영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20년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나쁜 사람한테는 더 나쁘게 대하는 법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미영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남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잡고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의 진짜 얼굴을 미영이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 딸을 배신하는 그 나쁜 놈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하와이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어젯밤 사위의 전화 내용을 들은 후로는 한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과 손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위의 다음 계획이 무엇일지 계속 경계하고 있었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쇼핑몰 가서 기념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죠. 좋아요. 어머니,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나는 별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사라. 사실 쇼핑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제 사위가 쇼핑몰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쇼핑몰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구경했는데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사위도 평소처럼 친절했고 제가 피곤해하면 의자에 앉아서 쉬라고도 하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 가려고 차에 탄 순간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공항까지 운전해 주시겠어요? 공항까지 길을 아나? 내비게이션 켜놨으니까 따라가시면 돼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또 운전을 시키네요. 이번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고 운전대를 잡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출발했어요. 처음 20분은 괜찮았어요. 길도 비교적 단순했고 표지판도 보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공항 근처에 가니까 길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갈래 길이 나오는데 내비게이션 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태준아, 내비게이션 소리 좀 크게 해줄래? 지금도 충분히 크게 나와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때 복잡한 교차로가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정확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머니, 왜 직진하세요? 우회전하라고 했잖아요. 못 들었어. 다시 돌아가자. 아, 이미 늦었어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제가 실수한 거였어요. 내비게이션 말을 못 알아들은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더 복잡한 길이 나왔어요. 고속도로 진입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준아,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저기 표지판 보세요. 공항 표시 있잖아요.
어디? 잘 안 보이네. 아휴, 답답해. 저기 이번 출구로 가세요. 이번 출구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공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었죠. 어머니, 지금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 나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아, 정말 이래서는 비행기 놓치겠어요. 그때 뒤에서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지우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 여보, 왜 지우한테 그래요? 사위가 지우한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출구에서 나와서 다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정말 길을 완전히 잃었어요. 주변에 아는 건물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길을 완전히 잃었네.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어쩌라고요? 그때였어요. 사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이래서 늙은이들이랑 여행 오면 안 된다고. 어머니 때문에 비행기 놓칠 뻔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미영이와 지우가 다 듣는 데서 늙은이들이라니. 그것도 고의로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는 여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이잖아. 어제도 운전하시다가 길 잃고 오늘도 또 이 모양이고. 처음부터 제가 할 걸 그랬어요. 태준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운전도 그렇고 길 찾는 것도 그렇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미영이와 지우가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아빠,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지우야, 넌 몰라. 어른들 일이야. 여보, 정말 너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미영아, 나도 참고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야. 이번 여행 내내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고 참았다니요. 모든 게 계획이었으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화낼 핑계를 만든 거면서 미안하다. 태준아, 내가 정말 늙었나 보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영이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항상 눈치만 봐야 하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작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 내가 늙어서 민폐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이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미영아, 이제 현실을 봐야 해. 우리 결혼 생활이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드디어 나왔어요. 결혼 생활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 이혼의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태준아, 혹시 나 때문에 우리 미영이와 사이가 나빠진 거니?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신다니 다행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순간 제가 어젯밤에 들었던 전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핑계로 하면 미영이도 이해할 거야.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정말 너무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아, 넌 어머니 딸이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힘들어. 매일 눈치 보고 살기가. 이제 확신이 섰어요. 사위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미영이와 이혼하기 위한 핑계였다는 것.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태준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사실 저희 부부가 좀 떨어져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떨어져서 산다고 결국 이혼 얘기로 가는 거네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영리한 놈이에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때 다행히 길을 아는 사람이 지나가서 공항 가는 길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공항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더라고요. 사위가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늦은 것도 아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 비행기 출발까지 2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사위가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모든 게 작전이었어요. 저를 다그쳐서 화낼 핑계를 만들려는. 비행기 안에서 미영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너무했어요. 제가 나중에 말해볼게요. 괜찮다, 미영아. 내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우리 딸을 배신하는 그 나쁜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20년간 감자탕 가게 하면서 온갖 나쁜 놈들 다 봤지만 사위만큼 교활한 놈은 처음이에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사위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계속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언제 이혼 얘기를 꺼낼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영아,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이번 여행에서 느낀 건데 우리 결혼 생활이 좀 힘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나도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시작됐어요. 저를 핑계로 한 이혼 작전이.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대 차이랄까?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세대 차이라니요. 하와이에서는 늙은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세대 차이라고 포장하는군요. 그런 건 충분히 맞춰갈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어머니와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아직 이혼이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잠시 떨어져서 살면 어떨까? 떨어져서요? 그게 무슨? 그때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니? 아,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혹시 나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도 직접 말하기 시작하는군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미영아,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들어. 솔직히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드디어 나왔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라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딸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죠. 이혼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태준아,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 순간 제가 하와이에서 들었던 전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미선아, 조금만 참아. 이 여행 끝나면 정리할게. 이게 바로 그 정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니? 이 질문을 던진 순간 사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여자는 무슨?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군요. 하지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 아직 말하지 않을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여보,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로 싸울 거야. 그렇다면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때문에 너희가 이혼한다면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사실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사위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저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가 너무 속상해할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역시 사위의 목적은 저를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혼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미선이라는 여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미영아,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야 해.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고 싶으실 거야. 자유롭게? 69살에 무슨 자유를 누려? 어머니 또래분들 중에도 혼자 잘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히려 그 편이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교활한 놈이에요. 저를 설득해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라. 정말로 나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어머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로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순간 사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잠깐 보인 화면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떠 있는 걸 봤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잠깐 급한 연락이 왔네요. 사위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틀림없이 그 미선이라는 여자와 통화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어떡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니. 미영아, 너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니? 당연히 싫어요. 우리 지우도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남편의 진짜 속셈을 모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사위가 요즘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니? 다른 점이요? 글쎄요, 회사 일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야근도 자주 하고 출장도 늘고. 야근과 출장이 늘었다고요. 그게 정말 회사 일일까요? 아니면 그 미선이라는 여자와 만나는 시간일까요? 전화도 자주 받고? 네,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 일 얘기인 것 같던데요. 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군요. 우리 순진한 딸이. 그때 사위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더라고요. 분명 좋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미영아, 우리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 너무 오래 끌면 서로 힘들어질 뿐이야. 정리한다는 게 정말로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태준아,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어머니,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협의 이혼으로 하면 복잡하지 않을 거야. 서로 합의만 하면 되니까.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군요. 그래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하니까요. 잠깐, 태준아,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어머니. 혹시 회사에 미선이라는 사람 있니?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어요. 미선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하와이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아서. 아, 그건 그냥 회사 동료예요.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여보,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요. 미선이요?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남편 회사 후배 맞죠? 맞아. 그냥 평범한 후배야. 평범한 후배가 밤늦게 전화해서 언제 끝나느냐고 묻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태준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정말로 나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니? 아니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돌려서 하세요? 그냥 직접 물어보세요. 좋아, 그럼 직접 물어볼게. 너 그 미선이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니? 이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영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고 사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하와이에서 네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미선아, 조금만 참아. 이 여행 끝나면 정리할게라고 한 말 말이야. 이 말을 하자 사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설마 정말로? 아니야, 미영아,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야. 잘못 들었다고? 그럼 어머니를 핑계로 하면 미영이도 이해할 거야라는 말도 잘못 들은 거니? 어머니, 도대체 뭘? 여보, 정말이에요? 정말로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다 말해야겠어요. 미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어머니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드디어 인정했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사실이고 저를 핑계로 이혼하려던 것도 사실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딸을 배신하고도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어차피 저희는 이혼할 거니까. 끝난 일이라고요?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 속였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요. 우리 딸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제 정말 화가 났어요. 태준아,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우리 딸을 이렇게 배신하고도 뻔뻔하게.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결정된 일이니까. 결정된 일이라고요? 당신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미영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어머니도 알고 있잖아.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이잖아, 미영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사위의 휴대폰이나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우리 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20년간 감자탕 가게 하면서 온갖 못된 놈들 봤지만 사위만큼 악질인 놈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미영이는 울다 지쳐서 잠들었고 사위는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그 미선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한잠도 못 자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위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출근하고 나서 미영이와 단둘이 얘기했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정말 이혼해야 하나요? 미영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지우도 있고 그런데 그이가 정말 바람을 피웠다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다 말해줘야겠어요. 미영아, 내가 하와이에서 들은 게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게 있어요? 태준이가 회사 돈을 써서 하와이 여행을 간 것 같아. 회사 돈이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그 미선이라는 여자한테 회사 일 정리하고 나면이라는 말도 했고. 사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의 행동 패턴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횡령이라는 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때 옆집 최영수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평소에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날은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라고요. 현정 씨, 안색이 좋지 않네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수 씨, 사실 영수 씨는 젊었을 때 경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위분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들은 것만으로는. 그럼 증거를 잡아야죠.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영수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20년간 감자탕 가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놨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선 사위분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회사 일정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친구가. 사설 탐정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하지만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영수 씨가 소개해준 사설 탐정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분이었어요. 어머님 상황을 들어보니 확실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해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사위분이 회사 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그럴 수 있나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위분 직장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탐정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20년간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그 돈 정도는 아깝지 않아요. 그날 저녁 사위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마 그 여자와 만나고 온 모양이겠죠. 미영아, 이혼 서류 좀 알아봤어? 아직요.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뭘 더 생각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요? 혹시 그 미선이라는 여자가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태준아, 그렇게 급할 것 없지 않니? 어머니는 상관없으시겠지만 저는 빨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니요. 그 여자와의 인생을 말하는 건가요? 새로운 인생이라니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영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거짓말이에요. 우리 딸은 태준이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집안일도 다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살림도 척척 해내고 문제는 사위가 바람을 피운 거지. 미영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며칠 후 김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걸 확인하셨나요? 우선 불륜 사실은 확실해요. 사위분과 황미선이라는 여성이 일주일에 3-4번씩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3-4번씩이나요? 그럼 거의 매일 만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결제를 여러 번 했어요. 하와이 여행비도 그렇고 황미선과의 데이트 비용도 그렇고요. 그럼 정말 횡령인 거네요. 네, 충분히 횡령에 해당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어머님,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혼 조정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공개할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그럼 더 충격적일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이한테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미영아,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 정말 그런 증거가 있어요? 응, 확실해. 사위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 밝혀낼 거야.
우리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모양이에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뭘 고마워해.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그때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내일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알겠어요. 저도 준비할게요.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 조정할 때 모두가 출석할 테니 그때 한 방에 끝내버리라 다짐했어요. 사위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 딸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다 폭로해 줄 테니까요. 현정 씨, 내일 조정 때 제가 같이 가줄까요? 고마워요. 영수 씨, 그럼 든든하겠네요. 영수 씨 같은 좋은 이웃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머지않아 사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혼 조정 당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장사를 하며 온갖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오늘만큼 떨린 적은 없었어요.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명히 그 황미선이라는 여자일 거예요. 태준아, 저 여자는 누구니? 아, 회사 동료예요. 회사 동료가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이라니요. 불륜 상대를 데려와서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건지 정말 뻔뻔한 놈이에요. 조정실에 들어가서 조정위원 앞에 앉았어요. 사위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저를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혼 사유를 만들 계획일 거예요. 이혼 사유가 장모와의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장모님께서 저희 부부 사이에 너무 많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까다로우시고. 시작됐네요. 저를 나쁘게 만드는 작전이. 하지만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 가족여행에서도 정말 힘들었어요. 운전도 못 하시면서 고집 부리시고 길도 못 찾으시면서 저한테 화내시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매일 눈치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본다고요. 제가 언제 사위한테 눈치를 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고마워했는데. 그럼 별거나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이혼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있어서. 미영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나아.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면 지우한테 안 좋잖아. 지우를 위한다고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게 지우한테 더 안 좋을 텐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양육권은 미영이가 가져도 돼요. 저는 양육비만 지원하겠어요. 참 쉽게 말하네요. 자기는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딸한테는 아이 키우라고 하고. 어머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태준이 너 이혼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해봐.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황미선이라는 여자는 뭐야? 이 말을 하자마자 사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황미선이라고 하셨나요? 그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네, 사위가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 이름이에요. 어머님, 함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럼 증거라도 보여줄까?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김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이것은 사위와 황미선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에요. 사진들을 조정위원에게 보여주자 사위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그건 그냥. 그냥? 호텔 들어가는 사진도 그냥인가? 이것은 불륜의 증거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2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이것은 사위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서예요. 하와이 여행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황미선 씨와의 데이트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회사에서 허가받고. 허가받았다고? 그럼 회사에서 확인해 볼까? 저는 미리 준비해온 회사 격리부 직원의 증언서를 꺼냈어요. 이것은 사위가 다니는 회사 격리부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회사 규정 위반이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횡령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또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사위가 하와이에서 미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이것은 사위가 하와이에서 황미선 씨와 통화한 내용이에요. 어머니를 핑계로 하면 미영이도 이해할 거다라고 한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이혼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화가 나서 한 말인가요? 저는 네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사위와 미선의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황미선 씨가 사위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여보, 언제 끝나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보라고? 사랑한다고. 우리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된 거죠. 미영아,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다 들었어. 조정위원님, 이제 누가 이혼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사위는 저를 핑계로 해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람 피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태준, 이 증거들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나? 저는 사위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모든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사돈이 우리 미영이한테 한 말들이에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안사돈이 미영이한테 며느리 교육 못 시킨 바람에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교육을 못 시킨 네 엄마나 교육을 못 받은 너나 매한가지다고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이것은 안사돈이 저와 제 딸을 모욕한 내용이에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만 탓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불륜과 횡령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고발이라고요? 네,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그때 갑자기 사위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 딸을 이렇게 배신하고도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하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여보, 아니 태준 씨, 저는 이혼하겠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다 받을 거예요. 우리 딸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이혼에는 합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미영이가 더 많이 가져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거예요. 7대 3이라니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과하다고? 바람 피우고 횡령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모든 증거가 법정에 나가면 넌 감옥에 가고도 남아. 감옥이라고요? 그래, 회사 돈 횡령한 거 회사에서도 알게 될 거고, 그럼 해고당할 거야.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거고. 사위가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정말 제발. 저는 회사에서 잘리면 안 돼요. 그럼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우리 딸을 배신하기 전에 말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 미영아, 너 말이 맞다. 이런 사람과 더 얽힐 필요 없어. 결국 이혼은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은 73위자료는 3천만 원, 그리고 양육비는 매월 20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사위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사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나?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게 죗값 받는 거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이봐, 20년간 감자탕 가게 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지만 자네만큼 못된 사람은 처음 봤어. 내 딸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그런데 자네는 곧 감옥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거야. 법원을 나오면서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뭘 고마워해.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드디어 끝났어요. 우리 딸을 괴롭히던 그 나쁜 놈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제 우리 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혼 조정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위는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황미선이라는 여자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오늘 짐 빼러 온대요. 그래? 이제 완전히 정리되는구나. 사위가 마지막으로 집에 짐을 가지러 왔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 달 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태준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모님, 뭐 할 말이 있어?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우리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거든요. 사과는 됐으니까 빨리 가. 우리 지우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지우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처음엔 많이 충격받았어요. 사위가 나간 후 집안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없고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래, 미영아,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옆집 영수 씨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현정 씨, 모든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영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현정 씨,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저희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영수 씨의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9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영수 씨, 현정 씨, 저는 진심이에요. 현정 씨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더 살진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해요. 어머니, 좋은 것 같아요. 영수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 딸이 제 재혼을 응원해 주니까 고마웠어요. 보통 자식들은 부모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영아, 괜찮겠니? 엄마가 재혼해도? 당연히 좋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하시는 게 낫죠. 할머니, 저도 찬성해요. 영수 할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손녀까지 찬성하니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미영아.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우리 생활도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 딸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혼 초기에는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치거든요. 그날 밤 지우와 함께 TV를 보면서 대화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나쁜 선택을 한 거야.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럼 할머니는 왜 아빠를 혼내주신 거예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야. 엄마가 상처받는 걸 할머니가 가만히 볼 수 없잖아. 할머니 정말 멋져요. 손녀가 저를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사위의 판결이 나왔어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도 물어줘야 하고요. 어머니, 그 사람 판결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어. 그래도 실형은 안 받았네. 저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미영아, 그 사람이 너한테 한 걸 생각해봐. 이 정도로도 부족해. 사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한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한 달 후 영수 씨와 정식으로 재혼 발표를 했어요. 늦은 결혼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현정 씨,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영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했죠.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우리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니까 더욱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새로운 우리 집에서 영수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영수 씨,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인생이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20년간 감자탕 가게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번에 도움이 됐어요. 현정 씨의 강인함을 보고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뒤 미영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이니? 회사 거래처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혼하신 분이고 아이도 하나 있어서. 재혼 생각하고 있니? 아직 시기상조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딸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1년이 더 흐른 지금 미영이도 재혼했어요.
그리고 저와 영수 씨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요. 미영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뭔 소리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위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영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됐거든요. 오늘도 영수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생각해요. 69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줄 몰랐거든요. 현정 씨, 오늘 저녁에는 뭘 해드릴까요? 제가 오랜만에 감자탕 해드릴까요? 20년간 만든 비법이 있거든요. 그거 좋네요. 20년간 가게를 하면서 배운 건 진짜 좋은 사람과 가짜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었어요. 사위, 아니 그놈 같은 가짜는 금방 들통이 나지만 영수 씨 같은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가족을 지키는 일이 엄마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에요. 69살의 나이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요. 미영이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뤘고,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영수 씨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사위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69살의 할머니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임 없을 것.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정신이세요? 그래, 이거사 제정신이다. 너 어제부터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저는 정미숙,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30년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퇴직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요. 남편은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오늘도 저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바깥 풍경이 노란빛으로 물들었네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지만 가끔 텅 빈 집안에서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동네 합창단과 시니어 영어교실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오늘은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에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문득 안경은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맡, 서랍, 주방까지 뒤졌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또 이런 애 어디다 뒀지? 결국 안경은 제 머리 위에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웃어넘기곤 했죠. 합창단 연습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이들 생각을 했어요. 아들 준호는 서울 강남에서 IT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죠. 3년 전 지원이라는 디자이너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지원이를 만났을 때 세련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딸 수연이는 대형병원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합창단 연습실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랜 교직 생활로 사귄 친구들이 많았던 저는 합창단에서도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연주회 준비로 2시간 동안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면서 친구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오늘 목소리 좋던데?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이번 주말에 우리 준호네 가려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그래. 아이고, 좋겠다. 그 예쁜 며느리 본다고 설레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지원이를 만나는 건 조금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화려한 옷차림과 항상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제 소박한 생활 방식과는 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서. 무슨 일이니? 걱정되는 일 있어. 아니, 좋은 소식이야. 주말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궁금증에 잠겼습니다. 어떤 소식일까? 문득 지원이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할머니가 될 생각을 하니 행복한 상상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주말이 되고 저는 서울행 전철에 올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는 제가 지원해준 돈으로 구입한 곳이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아파트 구입 자금의 절반을 주었죠. 딸 수연이에게도 같은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원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응, 먹고 왔어. 준호는? 곧 올 거예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원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이는 최근 구입했다는 새 명품 백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이었으니까요. 준호가 들어오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드디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얼마나 됐어? 12주 됐어요. 어머님, 안정기 접어들어서 이제 말씀드려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아기가 태어날 세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할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설렘과 기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원이의 결혼식이 있던 날을 생각해 봅니다. 3년 전 화창한 봄날, 남편 없이 맞이한 첫 가족 행사였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죠. 남편이 이 순간을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원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련된 인상이었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는 그녀는 항상 트렌디한 옷차림과 센스 있는 말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교사였다면 지원이는 화려함을 좋아하는 도시 여성이었죠. 결혼 후 지원이와 준호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1억을 지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시작하길 바랐거든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돈은 언제든 도울 수 있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꼭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아이들이 분당에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지원이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죠. 어느 날 수연이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엄마, 오빠네 요새 안 내려와요? 바쁘대. 지원이도 회사 일이 많나 봐. 그런가? 근데 엄마, 지난번에 강남에서 지원 언니 봤어요. 친구들이랑 비싼 레스토랑에서 나오더라고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원이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초대해 식사할 때였죠. 지원아, 요즘 회사 많이 바쁘니? 네, 어머님, 프로젝트가 겹쳐서 야근도 자주 해요. 그렇구나. 힘들겠다. 수연이가 널 강남에서 봤다던데 못 봤어? 아, 그랬어요? 언제요? 아마 회사 동료들과 있었나 봐요. 못 봤네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간 눈을 피하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가구나 가전제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원이는 항상 세일 때 샀다거나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너희 요즘 살림이 넉넉해 보이네. 회사에서 월급이 많이 올랐니? 아니요, 평범해요. 왜요? 그냥 집에 물건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 그거요? 지원이가 디자인 업계라 할인도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나 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원이의 부모님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싶지 않았죠. 한 달에 한 번, 지원이는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여성들끼리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때마다 준호는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밥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주말 수연이가 전화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오늘 강남 백화점에서 지원 언니 봤어요. 근데 뭐?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다면서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멀리 있어서 그냥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가 준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지원이 여행 잘 갔니? 네, 어제 출발했어요. 제주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언제 돌아온대? 내일이요. 왜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이가 백화점에서 본 건 분명 지원이었어요.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백화점에 있었던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다녔죠. 지원이가 준호를 속이고 있다면 그 남자는 누구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교사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내일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잠깐 들를까? 내일이요? 좋죠. 지원이도 오후에 돌아온대요. 그래, 그럼 나도 오후에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지원이가 정말 제주도에서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맞이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요. 우진이가 태어난 날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수연이는 간호사라 병원 사정을 잘 알아서 가끔 분만실에 들어가 상황을 확인했죠. 수연아, 어떻게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 초산이라 시간이 걸려요. 3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알아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지원이와 우진이를 만났을 때 지원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작은 우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사랑스러웠죠. 지원아,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됐네. 어머님,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제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산후 우울증이려니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우진이는 예쁘긴 하네요.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아기용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는 듯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우진이가 우리 집 장손이잖아. 당연한 거지. 우진이가 태어난 후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진이를 데리고 분당에 내려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우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일주일만 안 봐도 달라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손자를 보러 올 때마다 저는 교통비와 용돈으로 20만 원씩 주었습니다. 지원이가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줄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엄마, 이러다 우리가 엄마 돈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지. 나중에 너희가 나 챙겨주면 되는 거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오빠네 요즘 매주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 우진이 보여주러 오지? 그것도 있겠지만 오빠가 엄마가 주시는 용돈 때문에 오는 것 같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우리 병원에 오빠 친구가 있거든요. 우연히 들었대요. 오빠가 엄마 만나고 오면 항상 용돈 받아온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지원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려고 해요. 벌써? 우진이가 아직 어린데. 그래도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힘들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고. 그래서? 혹시 엄마가 우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마다 저희가 데리러 올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이를 돌볼 자신이 있을까? 이제 예순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원이 부모님은 어때? 서울에 계시잖아. 처가에선 어렵대요.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우진이는 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원이가 일주일 동안 머물며 우진이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분유 타는 법부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우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지원이가 복직한 후 준호는 퇴근길에 종종 들러 우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분당까지 오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죠.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우진이 보면 피곤이 다 풀려요. 그래도 매일 오는 건 힘들지. 주말에만 와도 돼. 아, 그런데 엄마가 매주 주시는 용돈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수연이 말이 맞았나 봐요. 매주 내려오는 이유가 용돈 때문이었던 걸까? 하지만 준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했기에 차라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줄게. 무리하지 말고 주말에만 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지원이 복직하고 우진이 크면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 위해 써야지 어디에 쓰겠니? 그렇게 저는 손자 우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낮잠을 재우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우진이의 첫 뒤집기, 첫 옹알이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새 제 건강도 신경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거든요. 정기 검진 날짜가 다가왔지만 우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는 어려웠어요. 지원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 어머님, 저 지금 천안에 출장 와 있어요. 이번 주 내내 교육이라. 그래, 준호는? 준호 오빠도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할 것 같대요. 결국 병원 예약을 미뤄야 했습니다. 우진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혈압약이 떨어져가는 상황이 걱정됐어요. 다행히 담당 의사가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금요일에 병원에 가야 해? 금요일이요? 몇 시예요? 오후 2시. 알겠어요. 제가 휴가 내고 와서 우진이 볼게요. 엄마는 병원 다녀오세요. 약속한 금요일, 준호가 우진이를 보러 왔습니다. 지원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대요. 준호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우진이와 공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준호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호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분당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죠. 서울에 도착해서 준호와 우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원이는 언제 들어온대?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대요. 준호의 집에 도착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혈압약을 며칠 못 먹어서 그런지 두통도 심했습니다. 얼른 쉬고 싶었죠. 준호야, 나 좀 쉬어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 네, 엄마, 우진이 방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사실 지원이에 대한 의심은 우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 비싼 가방들, 그리고 자주 바뀌는 핸드폰까지 두 사람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많은 지출이었어요. 우진이가 태어나기 2달 전, 저는 준호와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죠. 준호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 돈 걱정 없니? 갑자기 왜요? 그냥 지원이가 항상 비싼 물건들을 사는 것 같아서. 난 그냥 너희가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 잘 지내요. 그 말에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진이가 태어난 후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원이의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기 울음에 짜증을 내고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있기를 싫어했죠. 어느 날 우진이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지원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디 가니? 친구들 만나러요.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그래,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와. 우진이는 내가 볼게. 고마워요. 어머님,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날 저녁 지원이는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요즘 자주 이래요.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힘들겠구나. 아기 엄마가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날 밤 우연히 지원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베란다에서 지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힘들 것 같아.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그래, 다음에 보자. 나도 보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원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야, 지원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 네, 육아가 쉽지 않나 봐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어? 다른 이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준호의 반응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의심만으로 아들 부부의 관계를 흔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원이가 우진이를 저에게 맡기고 복직한 후에는 더욱 이상한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고는 서울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천안에 출장 간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도 봤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수상한 정황들 뿐이었죠. 준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됐어요. 합창단 친구 영숙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무슨 일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 자꾸 거짓말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혹시 다른 남자?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확신은 없어. 증거가 필요하겠네. 그냥 의심만으로 말하면 네가 오히려 시어머니 노릇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 맞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아들에게 물어볼까? 어떻게 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렇게 영숙이의 아들 현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현우는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 제자였죠. 10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니한테 고민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현우야, 부탁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지원이에 대한 의심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선생님,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행동 패턴을 살펴보세요.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그리고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죠. 그렇겠지? 선생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분의 사진과 자주 가는 장소 좀 알려주세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자의 도움으로 지원이를 감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이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 바에서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2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네, 사진도 찍었어요.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받아보니 지원이가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선생님,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해요. 아드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현우야. 결국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하기는 좀 그렇네. 무슨 일인데요? 걱정되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엄마가 좀 찾아볼 게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속고 살게 될 테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혈압이 자주 올라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진이와 준호의 문제가 더 급했어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싶었어요. 지원이가 거짓말하는 현장을 함께 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금요일 현우의 도움을 받아 준호와 함께 지원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연히 지원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준호가 우진이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신 후에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아. 바로 내려갈게. 아니에요. 지원이도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해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받았죠. 최근에 혈압이 불안정해서 약도 바꿨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요. 서울에 도착해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진이를 재웠어요. 지원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지원이는 언제 온대?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다고 했어요. 준호야, 나 좀 쉬어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 네, 엄마, 우진이 방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우진이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두통이 심해 약을 먹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우진이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어요. 방을 나오니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우진이는 혼자 깨어 울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다니. 우진이를 달래주고 있는데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는 요즘 반짝이는 물건에 관심이 많아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어요. 우진이가 화면을 건드렸고 마침 스피커폰 버튼이 눌려 통화가 연결됐죠. 준호는 항상 스피커폰을 자주 써서 버튼이 쉽게 눌리게 설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여보, 당신 어머님 오늘 자고 간다고 해서 나 오늘 밖에서 자고 들어갈 거야. 갑자기 자고 가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좀 쉬어야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내일 먹을 음식도 없는데 네가 잘 챙겨드려. 나는 쉬다가 오후에나 갈 테니까 알았어?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짜증나 진짜. 네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좀 받아놔. 나도 일 때려치우고 놀 거니까.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주시면서 왜 잠까지 주무시고 가시는데? 결혼 잘못했어 진짜.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원이가 평소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준호를 흔들어 깨웠어요. 잠에서 깬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방금 지원이 전화 왔었어. 네, 뭐라고 했는데요? 밖에서 자고 들어온대. 내가 여기 있어서 짜증난다는 투였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지원이가 그럴 리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직접 들었어.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너에게 한 말이야. 그런데 지원이가 어디서 자고 온다는 거죠? 그건 모르지. 근데 준호야,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우진이 태어나고 지원이가 많이 변했어요. 산후우울증인가 싶어서 참았는데. 산후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니? 엄마, 그렇게까지는. 그럼 어디서 자고 온다는 건데? 친구 집. 그런 말 믿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다 되어서야 지원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아, 어디야? 걱정했잖아. 미안해. 친구네서 자다 보니 늦었네. 어서 들어와. 우리 얘기할 게 있어. 1시간 후 지원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아직 계셨어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너는 어디서 잤니? 친구네요. 술을 좀 마셔서. 어느 친구?
그냥 회사 동료요. 정말이야? 지원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는 모습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아, 어제 네가 전화했었어. 내가 잠들었을 때. 그래서? 엄마가 들었대. 네가 밖에서 자고 들어온다고.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원아, 솔직히 말해봐.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 수연이가 백화점에서 봤대. 남자랑 함께 있는 거. 지원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매주 분당 왔다 갔다 하고 시어머님 눈치 보고 제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살면서 여왕처럼 살고 있는데 지원아, 너도 똑같아. 당신 엄마한테 뭐라도 더 받아내려고 내색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참으면 되는 거야? 지원아, 우리가 너한테 뭐 부족하게 해줬니? 집도 사주고 매달 용돈도 주고.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지원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준호와 저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말하지 말걸? 아니에요. 엄마, 언젠간 알게 될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와 우진이를 데리고 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분당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이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원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요. 사실 지원이가 외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진이 낳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고 비싼 물건들을 사왔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지원이가 산후우울증인가 싶어서요. 또 엄마가 우진이 봐주시는데 걱정하실까봐. 아이고,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엄마 말대로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항상 숨기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나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상처를 품고 있었다니. 그날 밤 준호는 분당에서 묵기로 했어요. 우진이와 함께요. 저는 준호에게 조언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지원이 행동을 확인해봐. 만약 정말 다른 남자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준호는 혼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진이를 돌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 앞에서 지켜봤어요. 지원이가 어떤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갔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아이고, 그 남자랑 식당도 가고 손잡고 다니고 다 봤어요. 준호야, 얼른 내려와. 우진이도 있잖아. 네, 지금 가요. 그날 밤 준호는 분당에 돌아와 우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깨질 줄은요.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엄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지원이도 우진이 양육권에는 관심 없을 거예요. 알았어, 엄마가 도울게.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지원이에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준호와 우진이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우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카시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서울에 도착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어요. 지원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밤에도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러게.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지원이는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안 오면 어쩌죠? 올 거야. 짐도 여기 있는데. 오후 3시경 드디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원이가 들어왔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지원이는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빠 언제 오셨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어제 찍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어요. 지원아,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게 뭐야? 나 미행한 거야? 맞아. 어제 네가 누구랑 있었는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사생활을 감시하다니. 사생활, 결혼한 사람이 무슨 사생활이야? 그 남자 누구니? 지원이가 제게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잖아요. 지원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 사람 누구야? 지원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선배야, 디자인 팀장님. 언제부터? 우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럼 우진이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오빠 아이지. 어떻게 믿어? 이미 그때부터 바람 피웠다면서. 그건 아니야. 당시엔 그냥 호감만 있었어. 실제로 관계를 맺은 건 우진이 태어난 후부터야. 뻔뻔하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니? 지원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낳고 산후우울증도 심했고, 오빠는 항상 회사 일로 바쁘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핑계가 돼? 핑계가 아니라 이유야. 나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했는데, 오빠는 항상 일만 했어. 그리고 솔직히 돈 문제도 있었어. 돈? 우리가 뭐가 부족하게 해줬니? 그게 아니라 제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살면서 명품 가방 들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저희는 겨우 대출 갚으면서 빠듯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해줬는데? 돈? 지원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네가 가지고 다니는 그 비싼 가방들 다 그 남자가 사준 거였구나? 네.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만 모르는 듯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오빠,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진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그건 안 돼. 우진이는 내 아이야. 지금까지 우진이 키운 건 누구니? 네가 밖에서 노는 동안 우진이는 내가 키웠어. 그래도 제가 엄마잖아요. 지원아, 솔직히 네가 우진이를 키울 생각 있어? 일도 바쁘고 그 남자랑 만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지원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민석 선배가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해. 지사 발령이 났거든. 뭐? 3개월 후에 미국으로 갈 거야. 그래서 우진이는 사실 말해봐. 어쩔 생각이었는데? 우진이는 데려갈 생각이 없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제 화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순간 이성을 잃고 지원이의 뺨을 때렸어요. 이 몹쓸 것 어떻게 자식을 버리려고 해?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정신이세요? 그래, 이거 사. 제정신이다. 너 어제부터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당장 짐 싸.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우진이 양육권 포기각 썼어. 그러면 위자료 요구 안 할게. 지원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었죠. 준호야,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나랑 우진이. 우진이한테 미안해요.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네 잘못 아니야. 지원이가 선택한 거지. 몇 시간 후 지원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나머지 짐은 나중에 와서 가져가도 될까? 언제든지 열쇠는 두고 가. 지원이는 우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이를 안으려 했지만 우진이는 낯설어하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까? 우진이는 모르는 듯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가봐.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원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우진이는 아빠가 우는 모습이 낯선지 자꾸 다가가 볼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준호야, 내일부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우진이도 있고. 네, 엄마, 그게 좋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분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우진이는 낯선 환경이 어색한지 밤에 자주 울었지만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3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지원이는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었던 거겠죠. 어느 날 밤, 준호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우진이 키우면서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지. 어떻게 하고 싶은데?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적금이랑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뭐 할 거야? 프리랜서로 일하려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진이도 돌볼 수 있고. 그게 좋겠다. 엄마가 도울게. 항상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의지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 가족이 깨졌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이혼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서 지원이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준호는 불안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지원이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우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민석 선배인 것 같았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이. 진정해. 오늘만 참으면 돼. 조정실로 들어가기 전 지원이가 다가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화려한 옷차림, 더 비싼 가방. 그 남자의 지원을 받고 있나 봐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할까? 할 말 있어? 우진이 양육비 매달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양육권 포기한다면서 양육비는 왜? 그래도 내 아이잖아. 미국 가서도 가끔 보고 싶어서. 뻔뻔하기는 아이 버리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때 지원이 옆에 있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저희도 우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 일에 끼어들 자격이 있나? 저는 지원이 미래 남편입니다. 우진이의 새 아버지가 될 사람이고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새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오빠, 진정해. 우리 문명적으로 해결해. 문명적으로 넌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내 아들을 버리려고 했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좋아.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정했습니다. 그때 법원 직원이 우리를 조정실로 안내했어요. 조정실에서는 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진이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판사님, 제 아내는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공동양육이 가능하죠? 주말마다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방학 때는 미국에서 지낼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공동양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교육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요. 돈으로 아이를 사려고 하나요? 지금까지 우진이를 키운 건 저와 제 아들입니다. 진정하세요. 이때 미리 신청해둔 증인으로 제 제자 현우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미리 신청된 증인 김현우입니다. 네, 김현우 증인 직업이 뭐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미숙 님의 전 제자이기도 합니다. 증언하세요. 준호 씨 측의 요청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한 결과 서지원 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무슨 불법 행위요? 서지원 씨 회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1년간 약 3천만 원의 개인 물품을 회사 카드로 구매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원이는 말문이 막힌 듯했어요. 그건 지원아, 뭐야 이게? 또한 김민석 씨 귀하는 기혼자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태입니다. 부인 박서영 씨가 위자료 청구와 함께 불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원이가 민석을 쳐다봤어요. 민석 씨, 당신 결혼했었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원이와 민석은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을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서지원 씨의 양육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그날의 조정은 준호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원이는 월 1회 면접 교섭권만 받았어요. 양육비는 지원이가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법원을 나오면서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됐나요? 현우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아낸 거니?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요.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진이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우진이도 느낌이 좋았는지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어요. 재택 근무가 가능해서 우진이도 볼 수 있고요. 그래, 우리 같이 우진이 잘 키우자. 네, 엄마. 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에이, 무슨 내가 뭐 했다고.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그 날카로운 직감이 아니었다면. 교사로 30년 살다 보니 거짓말은 바로 알아보게 됐나 봐.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우진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준호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현실이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대신 우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10달이 된 우진이는 제법 기어다니며 집안 곳곳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준호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괜찮아, 다 이해해. 이제 정말 끝났네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준호는 우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진이는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진아, 이제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자.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우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저는 시니어 영어교실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우진이를 함께 돌보기로 했죠. 준호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서울로 이사할까? 서울요? 왜요? 너 일하기도 편하고 우진이 어린이집도 좋은 데가 많잖아. 그래도 분당이 살기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공원도 많고. 그것도 그렇네. 그럼 여기서 계속 살자. 네, 엄마, 우진이도 여기 환경에 익숙해졌고요. 시간이 흘러 우진이는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어 합창단 친구들과 수연이를 초대했어요. 우진이는 촛불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우진이 많이 컸네요. 이제 걸음마도 곧 시작하겠어요. 그러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수연아,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자주 찾아와주고.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나저나 수연아, 그 의사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니? 아, 그 사람요. 프로포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아이고, 드디어 우리 딸도 시집 가는구나. 엄마, 아직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있어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요, 그냥 확신이 들 때 결정하고 싶어서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우진이는 실수가 아니잖아. 맞아요. 우진이는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우진이도 잠든 후 준호와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서 약 바꾼 게 효과가 있나 보다. 예전에 물건 둔 곳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그랬잖아요. 맞아. 초기 치매인가 걱정했었는데. 다행이에요. 그때 엄마가 지원이 전화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그러게, 우연히 들은 거지만 운명이었나 봐. 엄마, 언젠가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직 젊잖아.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우진이도 있고. 네, 알아요. 지금은 우진이가 최우선이에요. 세월이 흘러 우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영리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준호의 프리랜서 일도 점차 안정되어 갔고 저도 합창단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진이의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무대 위에서 나비야를 부르며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우진이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우진이가 저희 민지랑 정말 친해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그러시군요. 민지 어머니시죠? 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진이 아버님은? 저기 있어요. 준호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아, 우진이 아버님이셨군요. 혼자 우진이를 키우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민지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쉽지 않죠? 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지연 씨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준호와 지연 씨는 금방 친해졌어요. 아이들의 놀이 약속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진이와 민지의 놀이 약속만으로 만났지만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주말에 네 사람이 함께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에 가기도 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 같아. 우진이한테도 잘해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지연 씨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 지연 씨도 너한테 그런 마음 있는 것 같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서로 조심스러워요. 저희 둘 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가봐. 서두를 필요 없어. 그 후 3개월 동안 준호와 지연 씨는 어른들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우진이와 민지를 봐주며 두 사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엄마, 지연 씨랑 정식으로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돼. 우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직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지연 씨랑 민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돼. 우진이도 민지를 좋아하잖아. 그렇게 준호와 지연 씨의 관계는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지연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진이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만남을 시작한 지 1년 반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우진이와 민지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며 새로운 가족에 적응할 수 있게 했어요. 새 가족이 된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진이와 민지는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지연 씨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죠. 지연아, 고마워. 우진이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어머님, 제가 고맙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준호도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잎들이 춤추듯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법이니까요. 우진아,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저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듭니다.